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베이루트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관된 사령관을 공격한 후 이란 독재 정권에 대해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테헤란은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쿠웨이트와 미군을 위기의 중심에 놓이게 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쿠웨이트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이란 드론을 격추시켰고 워싱턴은 이란 정권을 외부 도발의 희생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자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제재를 강화하고 군대를 경계태세로 유지하며 이란 정권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동안 어떤 재정적 이익도 허락하지 않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테헤란은 무엇을 증명하려 했던 걸까요? 왜 트럼프는 지금 강경해졌을까요? 이 포위가 다음 대응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곧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설적이고 군더더기 없는 컨텐츠를 좋아하신다면 구독해보세요. 여기선 항상 담백한 영상을 제공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해상물류와 정권의 미사일 발사의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근처 지역에서 공격용 드론을 띄웠습니다. 이곳은 최근 도발로 인해 이미 미국의 경계가 강화된 곳이었습니다. 미국 중앙사령부는 5대의 드론이 요격되었고 6번째 드론 발사는 이란 영토 내 통제 지점에서 저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군사 억제 조치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발사가 감시되고 추적되며 무력화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도발은 5월 27일 밤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미사일은 쿠웨이트군에 의해 파괴를 일으키기 전에 요격되어 파괴를 일으키지 않았고 즉각적인 사상자 보고도 없었습니다. 이번 공격은 걸프 지역에 정치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쿠웨이트는 핵 분쟁의 중심 표적이 아니었고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 작전을 지휘하지도 않았으며 테헤란 공격을 주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쿠웨이트는 여전히 이란 미사일 경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정권의 내러티브가 무너집니다. 협상을 말하면서 이웃 국가를 겨냥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외교 언어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백악관은 강경 노선을 뒷받침할 구체적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백악관은 걸프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추상이 아닌 실제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운 시장에도 위험이 과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드론이 격추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협상가들에게도 테헤란이 미국의 방어를 시험하고 동맹국을 위협하는 동안에는 제재 완화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합의를 서두르라는 인위적인 압박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 스스로 압박을 강화할 이유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테헤란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베이루트에서는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바논 수도 남쪽 교회를 강타했으며 이 지역은 헤즈볼라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소식통에 따르면 표적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된 이만 후세인 사단의 미사일 조직과 관련된 알리 알 후세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새로운 로켓 공세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연계된 지휘 체계를 확인하면 위협이 실제 발사로 이어지기 전에 공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일반적인 군대처럼 작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기지, 민병대, 외부 지휘관, 선전, 해상 경로로 압력을 확산시키며 모든 비용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는 레바논에서 드론으로 미국을 도발하려 하고 헤즈볼라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이용해 쿠웨이트를 겨냥하며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협상하는 척도 하죠. 이런 조합이 바로 트럼프와 이스라엘이 깨트리려는 것입니다. 여러 대리 세력을 통해 공격한 뒤 외교적 대화 뒤에 숨는 이란 정권의 능력을 빼앗으려는 거죠. 미국의 대응은 이란 정권의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을 제재했습니다. 이 기관은 이란이 해당 지역에서 선박의 통행과 요금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조직입니다. 워싱턴은 이 기관을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연계시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 메시지는 선박, 은행, 보험사, 기업들에게 돈을 내거나 명령을 따르라는 경고였습니다. 테헤란의 징수에 응하면 미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사일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위협을 돈으로 바꾸는 그 기계 자체를 겨냥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정권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자금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란 정권은 내부 세력, 외부 동맹 세력, 선전, 거리 보안, 그리고 국경 밖 무장 단체들까지 자금을 지원합니다. 미국이 금융 경로를 차단하면 그 압박은 정치적 생존에 민감한 지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테헤란은 미사일 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미국 국기를 밟으며 선동을 부추길 수도 있으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민병대는 대가를, 지휘관은 자원을 요구하며 선박은 제재를 두려워하고 기업은 위험을 피해 도망칩니다. 반달 아바스는 워싱턴이 결과뿐 아니라 준비 과정도 주시함을 보여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섯 번째 발사를 막는다는 것은 미국이 위협의 근원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쿠웨이트에 대한 공격은 걸프 지역의 아랍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역의 많은 정부들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하지만 테헤란이 이웃 국가의 미사일을 발사할 때 궁지에 몰린 무장 정권의 위험을 무시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마쿠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지역 간의 협력이 더욱 시급해집니다. 트럼프는 이 순간을 이용해 전면에 나서고 싶지 않지만 동시에 드론이나 미사일이 자국 영공을 가로지르는 상황을 맞고 싶지 않은 파트너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협상에서는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란의 어떤 제안도 연이은 공격으로 인해 오점이 남게 됩니다. 정권은 시간을 벌고 제재 완화와 어쩌면 자금까지 원했습니다. 워싱턴은 보장, 후퇴, 그리고 검증 가능한 통제를 요구합니다. 쿠웨이트 미사일 공격과 호르무즈 인근 드론 사건 이후 테헤란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준비가 됐다는 설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거두지 않으면서도 외교의 문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박이야말로 정권이 도발할 때마다 그 대가를 계산하게 만드는 주요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선전은 저항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최근 몇 시간 동안의 사실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서 미사일은 승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드론도 미군의 방어를 뚫지 못했습니다. 테헤란이 만든 해상 네트워크도 제재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베이루트의 미사일 네트워크와 연관된 사령관이 이스라엘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은 여러 전선을 열려고 했지만 각각에서 다른 반응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레바논에서의 요격, 자금에 대한 표적 공격, 외교에서의 봉쇄, 그리고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움직임은 더 신중하고 강경해야 합니다. 미국은 반다라 아바스와 이란 남부의 발사 지점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계속해서 겨냥해야 하며 쿠웨이트는 방공을 강화하고 워싱턴과의 협의를 확대해야 합니다. 걸프 지역은 이제 테헤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이란 독재 정권의 이런 테러 행위에 더 이상 놀라지 않습니다. 상은 받지 않고 포위만 당합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정치 전문가입니다. 저의 목적은 여러분께 매일 진실을 보여드리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윌슨 알비스